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에 흉기를 놓은 남성,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한 인터넷 매체가 얼마 전에 공개한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흉기를 놓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매체는 취재행위였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는데 그 취재행위라는 행동의 여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놓은 남성,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황인데 경찰 쪽 취재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유지.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뭘 유지하겠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여당이 이 강서 선거 이후에 경랑에 빠졌습니다. 결국 임명직들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늘 새로운 임명직 인선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 바뀌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교차. 한겨레신문 오면 기사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첨단 전력에 하마스는 땅굴 항전, 장기전 불보듯하다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3만 병력과 첨단 무기를 앞세운 이스라엘, 이 속전속결 소탕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하마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란까지 개입하는 경우인데 이 중동의 확고 상황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월대 중앙일보 이면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금 백성 만나던 길,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엔 광화문 월대 현판이 복원돼 있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쌀 나눠주던 곳이 복원이 됐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임금과 백성 간의 나름의 소통의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정원,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의대 정원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직 의사들은 정원을 늘리면 투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이 의사 부족 심각 사태 해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의사 늘려야죠. 여기엔 어떤 이권도 개입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부쩍 싸늘해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재선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당이 강서 선거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체제는 유지하되 그 이외의 임명직은 모두 사퇴하고 전원 새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재신임, 총선 가시밭길, 조금 전 이 국민의힘 새로운 임명직 인선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이었던 어제에도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을 가졌습니다. 강서 선거 패배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승리 전략을 고심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논의에서 조금 일정한 결론이 나왔을까요? 원내대표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총회의 결과는 원내대표 서간이어서 인선은 조금 마무리가 됐을까요?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권에서는 비대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 책임을 져야지 왜 임명직 당직자들이 이렇게 꼬리 자르기 아니야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당이 긴급 의총을 가진 건데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미흡하다. 김 대표 결단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통령실에 국민의 소리 전달할 각오 없으면 물러나라. 뭐 이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라는 강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다. 이 논쟁 끝에 결국은 일단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할 말 해야 한다. 수직적 관계를 수평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재설정해주는 이게 화두에 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긴급 의총 자리에 있었던 박정아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현장입니다. 네, 어제 현장 의총에 계셨죠? 네. 그 임명직이 다 전원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빈 자리에 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 지금 제가 명단을 당에서 받았는데 박정아 이름이 있네요. 수석 대변인 박정아. 새로 다시 대변인 임명되셨어요? 예, 불가피 또 맡게 됐습니다, 유몽.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의원. 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 피아니스트인 김혜지 의원. 수석 대변인은 박정아 의원. 선임 대변인에는 윤희석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이렇게 인선이 됐군요. 아마 지금 8시부터 최고위가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의결이 돼서 발표가 됐는지 아니면 방송 준비하느라고 최종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 그 의결이 필요한, 인준이 필요한 정책위 의장까지도 마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인선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앞서 우리 의총에서 얘기 나왔던 것, 그다음에 야당, 국민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비판 다수 겸허히 수용을 하고 대신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그 정리를 하고 총선에 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당 구성원 누군들 사실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현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서 총선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이 편중됐다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민심에 좀 다소 미약하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아마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혜지 의원 등에서 약자, 소수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의총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앞서 쭉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책임져서 되겠느냐 아니면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 하나 특정해서 누구 책임이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 그다음에 대통령실 모두 다 국민들의 비판과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 대표 체제는 유지를 하되 나머지 그 당직자들은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당의 혁신과 쇄신 그리고 좀 더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신선한 인물들 제공하는 공천 혁신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의 의미가 이 임명직 전원 사퇴 그리고 새로운 인선으로 이어졌다.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쇄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당직자 총사퇴를 두고서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되겠냐라는 것과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의견인데요. 장본인들은 홍준표 시장과 김진태 지사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두 거물이 한판 붙었습니다. 당직자 총사퇴를 두고 설전.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건데 꼬리 자르기 해서 안 된다. 홍 시장이 한마디 했죠. 중앙 정치로 들어오고자 하는 홍 시장의 김기현 당대표를 향한 비수. 자, 그러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다 나가면 누가 수습하나. 당 원로가 초치지 마라. 민망하다라고 견제구를 날립니다. 그러자 홍 시장이 듣다가 초친다는 표현은 좀 심하지 않냐. 책임질 사람이 수습하는 건 난센스다. 라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총사퇴, 이 작은 인선은 아닙니다. 임명직 총사퇴라는 게 상당히 큰 직책들, 뭐 사무총장이랄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이랄지, 뭐 당의 간판인 수석 대변인 등을 전면 교체를 한 건데, 홍준표, 김진태 두 분이 의견이 좀 다른데, 특히나 이제 그 돌직구 출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개 구청장 선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청장 선거에 졌다고 뭐 여기서도 이런 소리 저기서도 이런 소리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당이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그 구청장 선거의 사이즈를 굉장히 키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참패를 했나? 제가 봤을 때에는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부족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먹방 같은 거 하러 식당에 딱 가보면은 밑반찬 먹어보면 이 집 잘한다 못한다 그것만 먹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 원래 이제 설렁탕 잘하는 집은 깍두기도 잘하고 깍두기가 맛있으면 설렁탕도 맛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거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 총선은 어떨까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당은 3연승 했잖아요. 서울시장 그 보선에서도 이겼고 대선 지선 다 이겼는데 첫 번째 패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기현 대표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선거였는데 패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홍 시장이나 김 지사나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책임 몰아가는 조직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걸 궁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해결하는 조직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여당에서 다 니탄 내탄 그 자빠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의구심을 갖게 하고 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당 대표와 이 최고위원들 이 지도부 체제는 유지하되 그 이하의 모든 이제 임명직 당직자들은 전원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인물로 인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입니다.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 복권한 대통령과 이를 받들어 김태우에게 공천을 준 김기현 대표의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책임져야 할 김기현 대표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가짜 공익 제보자를 내세워 사법 판결까지 부정하며 국민을 모독한 정부 여당의 진짜 책임자는 뒤에 숨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자, 야당으로서는 예상됐던 입장 비판이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외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이고 아주 작은 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논쟁인데 이게 치열합니다. 주인공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 설정과 책임 공방인데 이른바 당내에서는 자빠졌네 공방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자빠졌네 공방. 이게 뭐가 자빠졌다는 건지. 먼저 안철수 의원의 지난 9일 강서구 지원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그 지원 유세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자 한 주민이 지 X하고 자빠졌네라고 얘기를 하자 안철수 의원이 그걸 다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장면을 거론하며 안철수 의원이 막말을 했다. 이 강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1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번 2번 김기현 대표, 네.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윤리위에 제소해서 제명해야 된다. 자기 육성으로 나온 거를 우선 부인하는 건 아닐 테고요. 나는 유머로 승화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유머의 평가 기준은 우선 재밌느냐예요. 첫째로 재미가 없었고 이분이 유세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예. 그게 무슨 본인이 확성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예. 그걸 그렇게 받아치는 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때 당시 이 이른바 자빠졌네 공방 1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시민이 던진 막말을 유머로 승화한 것이다. 내가 막말했다는 건 이 대표의 가짜뉴스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우발적으로 당황해서 발언해놓고 시민 탓. 유세 처음 나가보냐? 나는 당내에 굳이 왜 이런 공방을 할까 의심스러운 공방이 펼쳐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서 보도 탈락, 보도하지 않기로 굳이 뭐 보도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밀어놨는데 이게 지금 2라운드까지 펼쳐져서 보도를 하게 됐는데요. 잠시만요. 자, 일단 1라운드 관전평을 좀 들어보고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두 분이 굳이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당내에서 벌였는데 물론 이 두 분의 악연은 뭐 굉장히 길죠. 별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어 하긴 합니다만 노원병을 두고서도 일단 한번 두 분이 경쟁한 바도 있었는데 강서 선거의 어떤 비판점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하나로 안철수 의원의 막말이다 이렇게 지목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라운드 관전평.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꼬리를 내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알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 저렇게 맞아친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선거 한두 번 하냐 하는데 안철수 그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 제가 그 조희연 교육감 선거 때 한번 안철수 의원 되게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조희연 교육감 선거 총괄하실 때 예. 안철수 의원 불러다가 나무랬다. 예. 아니 안철수 의원이 그 원래는 거리에서 강남에서 우리 후보하고 만나려고 이렇게 예. 작전을 짰는데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일 때, 아직 예. 민주당일 때 그런데 고성덕 의원하고 사진 찍고 악수하는 모습이 그 화면이 나갔어요. 상대 후보랑. 그야말로 뭐 하고 자빠지는 그때 당시에 아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성덕 후보가 예.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 선거는 알다시피 정당 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고승덕 그 후보가 1등이었어요. 예, 다들 헷갈리고 저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예. 확정적으로 악수를 하고 온 거예요. 사진을 지키고. 예. 그래서 내가 안철수 의원한테 내일 다시 나와. 예. 그래서 다시 찍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이 없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저런 말씀이 오시면 아이 그래도 말씀을 자중해 주셔야죠. 이렇게 본인이 정리해야 되고 혹은 분위기에 업돼서 그 말을 그렇죠라고 했으면 그때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로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개인은 이준석 대표하고 세게 붙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이롭다고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과적으로 당이 이만큼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런 토론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역시 안철수 대표는 뭐뭐하다. 그런 이미지만 더 세워져요.
그러니까 대인배답지 못하다. 대인배답지 제가 못하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 흔히들 안철수 대표한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걸 각인시키는 그릇이 그것밖에 작아 안 보인다. 된다. 예, 빠져나와야 된다고. 빠져나와야 된다. 자빠졌네 공방 2라운드로 말씀 주신 것처럼 2라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SNS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라운드 2. 선거는 끝났고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는 응석바지 이준석을 강서구청장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제명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운동을 나선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SNS. 총선 패배 선봉장이 되려고 하는 거다. 주변 사람들이 간먹금 하라는데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아라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라운드 2인데 제명, 서명.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잘잘한 싸움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보게 되면은 이게 큰 싸움은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이 잔싸움에 이게 계속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이기지 않았을까요? 노원병선거. 제가 아니 말싸움 해가지고 말싸움에서 이준석 대표와 말싸움 해가지고 한 번도 제가 이긴 기억이 없는데 이 해봐야 덕이 안 되는 싸움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여당이 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이제 투표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서 몇 번이나 나왔던 분이 지금 당이 혁신이니 쇄신이니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제명 운동을 한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뭐 큰 싸움이나 뭐 또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쇄신, 혁신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이랄까, 또는 그랜드 디자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두 분 다 여당다운 자세와 또 여당 내에서 응당해야 될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명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그만두시고 여당다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애정어린 두 분의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남성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 이 남성은 왜 한 장관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걸까요? 이 남성은 도대체 어떻게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았던 걸까요? 이 이야기 모두 다 논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흉기 배달의 메시지. 섬뜩합니다. 한동훈 주소의 힌트는 어디서 얻었을까? 일단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장관이 없을 때, 아내와 딸이 있을 때 등 누군가가 찾아오고 흉기까지 들고 간다면 한 장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섬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입니다. 종이 가방을 든 남성, 무언가를 툭 떨어뜨리죠. 자, 이후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데요. 바로 흉기 1개와 점화용 토치 3개였습니다. 흉기 1개와 점화용 토치 3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 강동구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니까 더 섬뜩합니다. 흉기 1개와 토치 3개. 과연 이 남성은
이 흉기를 왜 들고 간 걸까요? 40대 남성 A씨.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한 장관의 집 주소. 그 인터넷 매체는 당시 취재를 위해서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그걸 통해서 한 장관의 주소를 알고 찾아갔다. 범행 전 사전 답사로 동선을 미리 정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CCTV 없는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용의 주도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A씨,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을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CCTV 영상 좀 다시 보시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 섬뜩한데요. 이게 뭐 한동훈 장관 집이라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집에 내가 없을 때에 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나 처자식만 있을 때에 이런 남성이 흉기와 토치 3개, 의도가 점화용 토치면 너무나도 의도가 섬뜩한 건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흉기도 흉기지만 이게 점화용 토치니까 만약에 뭐 기름 같은 걸 묻힌 걸로 방화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사람이 이제 40대 무직이고 남자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저 사람이 사전에 답사도 하고 동선까지 머릿속에 딱 다 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섬뜩한 건 뭐냐면은 시각이에요. 새벽 3시라고 그랬거든요. 새벽 3시예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예컨대 이제 그 입주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뭐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주민들 따라가지고 슬쩍 묻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저희 집도 허술하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비밀번호 눌러야지 그 현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뭐 누르면 이렇게 쑥 따라 들어오고 그럼 누가 신경 씁니까? 예.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사는 아파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게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새벽 3시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비상계단 등을 통해서 미리 그때 새벽 3시에 침투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 밤에 들어왔어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저 CCTV에 찍힌 시간이 새벽 3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섬뜩하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년 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힌 권력자한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럴까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좀 정신 상태도 약간 좀 독특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혼자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지난번 김은겸 의원 그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랑 협업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런 행동을 그렇게 혼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관은 모르겠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써 2번째 아니겠습니까? 조금 경찰이나 해가지고 좀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이번이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구석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이 남성 경찰이 붙잡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범행 시각도 시각이고 어떻게 침입했느냐 그리고 범행 동기도 불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찔한 상황. 문제는 이 남성이 이 집 주소를 지난해 10월이었죠. 한 인터넷 매체에 공개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소까지 공개가 됐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일종의 현실화가 됐어요. 미운 사람 해코지 하려고 미행하게 됐고 흉기까지 지금 놓은 건데 그 매체가 지금 그 공개한 주소를 보고 찾아갔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시죠.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우리 정치권이 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극렬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라는 게 당시에도 그냥 뭐 취재라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게 취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11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카메라를 영상 카메라를 갖고 가서 현관문 통과하고 집 앞에 가서 막 두들겨요. 문을 꽝꽝꽝꽝. 그 공포스러운 거고 이 안에 만약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어떤 감정을 느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취재라기보다는 그 집을 완전히 공개하고 그 안에서 무슨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지 저는 그게 정상적인 취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렬 지지층들의 저런 도가 넘는 행위도 근절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무슨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게 온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도 생각지 않아요. 저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는 탈을 쓰면서 저렇게 범죄의 영역을 넘나드는 저런 취재라는 탈을 쓴 행위들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 이 정치도 좀 건전해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그다음에 뭐 격려도 그런 식으로 건전하게 표현이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잘못된 행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흉기를 놓는다는 것, 흉기를 배달해 놓는다는 것은 누군지 모를 사람이 우리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갔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흉기를 놓는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경고고 협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제명으로 보면 특수 협박 뭐 혹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이른바 탐사 보도 채널, 탐사 보도 방송 혹은 유튜브 이 개인적인 어떤 언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윤리에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면서 실제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사항들이 한두 건 아니고 만약 이 사건 플러스 묻지마 말하면 폭행이 연동된다면 근데 만에 하나라도 한 장관이 집을 나설 때 누군가 칼을 들고 들어간다든지 흉기를 난동시켰다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고 그래서 간단히 볼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마치 말하자면 그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인지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매체 당시에서는 뭐 우린 취재 활동을 한 것이다라는 정상적인 입장이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이런 걸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던 발언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저렇게 글쎄요, 뭐 흉기에까지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공직자의 의무는 없어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디 행사장에 가서 뭐 인사를 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뭐 상당히 그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예, 들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당하다 보면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뭐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이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럼요. 많은 사람들 더더구나 다양한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일 저희들이 이제 뭐 이제 겪는 일인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싸움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 그래서 톤 다운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과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책임이 우리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제 역할을 좀 해나간다면 이런 일들은 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게 주어진 과제가 또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해당 매체의 관계자가 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이분도 유창훈 전담 판사였군요. 유창훈 전담 판사가 이거 기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해당 매체 관계자가 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네네. 마침 이 흉기 배달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검찰이 이걸 받아들여서 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분도 혹시 또 기각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유창훈 부장한테 그 배당이 되면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른 그 영장 전담 재판부보다는 높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혐의가 뭐냐면은 주거 침입에다가 협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주거 침입과 협박이 아니고 흉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특수자가 붙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형량을 찾아봤더니 특수 주거 침입이 5년이고 특수 협박이 7년인가 그럴 거고요. 이걸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걸 상상적 경합을 하면 최대 10년 6개월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도 이런 특수 협박 같은 것들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게 되면 이건 가중 요소가 돼가지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인데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도 사건 가지고도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 많은 혐의를 가지고도 구속영장이 안 나온 거니까 유창훈 부장한테 또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유튜브 해당 유튜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이 우르르 갔다고요. 우르르 갔을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형법으로 간 게 아니고 폭처법으로 폭력행위들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침입과 뭐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으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요즘에 묻지마 최근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최근에 얼마나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이 약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되긴 합니다. 예. 흉기 사건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제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배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총선에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에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나 그 총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총리는 인준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소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평가를 했어요. 천상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간 당 관계자들, 뭐 용산 관계자들 무수히 많이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천사라고 하네요. 그 다른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해줬죠. 그러니까 글쎄 이준석 전 대표의 이게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이 뭐 이것저것 야당과의 정치 경쟁 뭐해서 선명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각에 더 있는 방안 아니면 선거에 나가는 방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총선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선을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그다음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총선이 기회가 되면은 나와서 같이
총선 전선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우리 보수 지지층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 거부할 수 없고 비토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당초 이 불구속 기소할 혐의 중 위증교사를 제일 먼저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불구속 기소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백현동 배임과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 각각 기소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순서는 조금 달랐어요. 백현동을 먼저 불구속 기소하고 위증교사 혐의를 두 번째로 지금 불구속 기소, 분리 기소한 셈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백현동 기소는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주 복음 같은 일이었을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해당 관계자들 다 기소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은 왜 복음인가? 백현동을 대장동하고 묶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 재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랐는데 백현동까지 같이 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법원에서 아직 그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진지 모르지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요. 2년 걸리고 3, 4년 걸리는 그런 일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오늘 이제 위증교사를 추가로 따로 기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왜요? 왜 악재냐면은 재판이 한 번 더 늘어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해야 되는데, 그럼 대장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위증교사 혐의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위증교사가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할지 2주일에 한 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재판, 일주일에 한 번 더 재판 나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더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위증교사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위증을 했는데 위증한 사람이 내가 위증한 거 맞다. 그런데 내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교사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 그다음에 증거로 녹취록까지 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재판에 비해서 원래대로 하면 이런 재판 한 3개월이면 끝날 거거든요. 얼마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더 늘릴지 모르지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소식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더군다나 이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사 사칭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증인이 모른다라고 재차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증인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이 전화통화 대화가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서 검찰이 확보해놨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이건 뭐 재판 길게 갈 거 없다. 정 변호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결과 1심이라도 나오면 이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이 대표의 어떤 정치 일정과는 굉장히 밀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유창훈 판사의 기각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라든지 또 여권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따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보면 뭐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살라미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산시켜서 그야말로 생각이 짧았던 검찰에게 상당히 인사이트를 준 그런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유창훈 판사의 판결이. 오히려 처음부터 야당 대표라는 걸 각인했으면 불구속 기소를 하나하나 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판결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범법 행위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빨리 필요한 선거법 위증교사 확실한 부분,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는 부분은 빨리 기소를 함으로써 이렇게 구속 수사냐 아니냐에 너무 많은 진을 빼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아픈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뭐 그 법정에서는 내가 제대로 말해라고 얘기했지
바꿔서 얘기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보강 수사 후에 기소한다면 수원지법에서 어쩌면 열릴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또 참석을 해야 되면 전재수 의원님, 대장동 다 처음 순서대로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리고 어쩌면 이제 수원지법에서 열릴지 모를 대북 송금 혐의 재판. 그럼 이것만 해도 재판이 지금 5개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받아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병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그것이 구속영장이 이제 그 기각이 되니까 그 사건들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내고 다시 다 내려보내가지고 기소를 분리기소를 한단 말입니다. 쪼개기 기소를 하는 것이죠. 검찰 특수수사 역사상 이런 적이 있습니까? 구속영장을 병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는데 기각되고 그것을 전부 쪼개가지고 분리기소를 한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검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소를 하는 순간 사건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판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법원은 아마 병합 심리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저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이제 법원의 결정에 한 번 더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뉴스를 틀게 되면 검찰, 경찰, 뭐 감사원 뭐 이런 뉴스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부대가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것이 아니고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노동부, 그다음에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교육부가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민생으로 직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달리 말하면 이 사법 방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야당 당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상당히 연관이 될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전 불거졌던 이 2가지 가짜 뉴스 검찰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이 만든 윤석열 커피 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상관을 연기한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연루돼 있는 허위 보도, 이 2가지 줄기인데,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2가지 사건의 연결고리,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조우영의 사촌이라는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2가지 가짜 뉴스의 연결고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죠. 김병욱 의원을 이 이모 씨가 만나요. 윤 대통령이 상급자, 당시 윤석열 검사였죠. 윤석열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라는 일종의 조언을 민주당의 TF 단장이었던 김병욱 의원과 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한 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녹취록이 가짜 뉴스로 둔갑했죠. 그런데 약 2달 뒤 이 이모 씨가 윤석열 커피 보도 때 등장합니다. 이 기사를 쓴 당시 JTBC 기자 본모 씨에게 만나요. 윤석열 커피 보도에 취재원으로 등장해요. 결국은 2가지 가짜 뉴스에 취재원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2011년 대검 첫 조사 마친 조우영이 애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2번째 조사는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취재원으로 등장을 해요. 조우영이 그냥 나왔다.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수사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잘했다라고 했다. 결국 2가지 가짜 뉴스의 공통점이자 연결고리, 그리고 공통적인 취재원이
조호영의 이모 씨로 등장했던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뭔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연결고리가 있군요.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었어요. 박연호가 누구냐면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어쨌든 부산이긴 하지만은 전국에서 제일 큰 저축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산저축은행 이런저런 부실과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축은행 사태가 아주 도미노 현상처럼 딱 일어났는데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누구였는가? 최재경 검사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대검 중수과장이 누구였는가? 윤석열 과장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박연호가 그때 징역을 몇 년 받았냐면 1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사감이 있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일타삼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최재경,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석열, 그다음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일타삼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단순히 그냥 김만배 차원에서 신앙님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대선 전에 네네. 퍼뜨렸다고 보는 것보단 그 이후에 어떤 배후에 대해서 주목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 배후가 지금 민주당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는 두 번째 가짜 뉴스가 터졌는데 그 건과 이 건이 같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니 검찰은 좀 더 수사를 해볼 수밖에 없겠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같은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허모 기자가 한 것에서 먼저 터지고 그다음에 뉴스타파에서 터진 건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도에 터졌지만 이 조우영이 구속된 건 2014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부산저축은행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토마토, 솔로몬 지금은 다 기억이 없지만 프라임 이런 온갖 종류의 저축은행이 몇십 개가 터져버렸다고요. 대검 중수부에서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제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하나 일일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2014년도에 조우영의 그 대출 비리가 드러난 게 2014년도예요. 그거는 예금보험공사가 밝혀낸 거지. 그때 검찰에서는 조우영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고기 피레미 같은 그 조우영한테는 여기에서 신경 쓸 여지도 없었는데 2011년과 2014년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마치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프레임을 짰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김만배, 신앙립 이 두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뒤에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을 민주당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짠 것은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요. 옛날 그 병풍 사건 때 서른 의원의 역할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병욱 의원이 맡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 김병욱 의원이 반론을 했습니다. 당시 이모 씨, 조우영의 사촌을 제보자로 김병욱 의원을 만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들어가요. 제보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김병욱 의원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허기자도 모른다. 김병욱 의원이 만났긴 했지만 제보자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 가짜뉴스로 둔갑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박정호 의원님, 네.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은 최재경으로 둔갑했고 김병욱 의원이 단장으로 있었던 TF에서 이 녹취록을 그 허기자에게 전달해서 이게 둔갑한 가짜뉴스로 보도됐는데 김병욱 의원이 일단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이게 자칫 보좌관, TF 팀장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있는 거다라는 어떤 꼬리 자르기로 논란이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김병욱 의원이 사실은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7인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7인방 멤버 중에 하나. 김병욱 의원마저도 어떤 장치 내지는 수단으로 이용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옆에서 선거운동을 돕는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느 곳에서의 이 선거 전체를 맥을 구성을 했던 조력자들 실체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무슨 드러나지 않았던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실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조우영 내지는 이모 씨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어느 곳에선가 보이지 않는 검은 곳에서 이런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고 김병욱 의원이 그 안에 등장해서 김병욱 의원마저도 그 전체 그림의 수단과 장치로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지금 더 윗선으로 넘어가는 걸 자르기 위해서 김병욱 의원이 중간에 꼬리자르기를 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검찰 수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나와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떻게 연루됐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엄청난 이 공작적인 일들이 지난 대선에 있었으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정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13일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재판, 검찰이 성남시 과장에게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루어졌냐라고 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누구에게도 전화 받거나 내용 들은 바 없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직이에요.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국토부 공문에 돼 있던 것. 전모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일 때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라고도 전모 씨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한 사안이에요.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의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주거환경과장이 검찰의 질문에 답변했어요. 국토부 당시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화 받거나 협박의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네. 고유 권한 맞죠. 도시계획 상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시장이 재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혹은 그 도지사 시절에도 이것은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내가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는 했지만 실제 공문의 내용으로 보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정도지 종상향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그때 당시에 아마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은 그 국토부하고 연관이 없었다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최종적인 것은 아마 법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서울시장의 허가 없이 서울시 안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판단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었고 그때 당시 어떤 그 핵심적으로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책임지는 담당 공무원이 있다고 보고 아마 정확하게 이 부분은 뭐 시장의 결정사항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저 부분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종상향이 1, 2단계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시장이 인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전재수 의원님, 그건 그냥 주거환경 과장이 과장 차원에서 뭐 어떻게 큰 그림을 다 일일이 다 알 수 있겠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어요. 협박이라는 건 어쨌든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이런 반박도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왜곡을 해가지고 그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더더구나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빨리 팔아야 뭐 신청사도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차례 공문이라든지 뭐 통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 부분도 이제 기소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윤 대통령이요 그제 이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전남 도 의원들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 전에 대부분의 전남도 의원들만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제 전남 목포에서 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는데 전남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기념사 전에 대거 자리를 떠났다. 전세버스 운행시간 탓이다 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전세버스는 말 그대로 전세 낸 버스. 사용자들이 운행시간은 정하죠. 체육회 관계자들은 손님 맞는 기본적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전남도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소속된 당이 달라도 이 대통령이 또 이 지역의 큰 행사에서 기념사를 한다는 것은 뭐 축제에 큰 축하할 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목포에서 열리는데 전남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지 않고 자리를 이렇게 텅텅 비워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본인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큰 행사에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실 원해요, 지역에서. 그렇죠. 전세버스 운행 시간 때문이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이 지역 행사에 오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투쟁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투쟁적으로 요구를 여야를 해서. 떠나서. 그럼요.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실에 가면은 그 대통령 참석해달라는 일정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추려서 아마 저거를 골라서 가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아까 뭐 체육회 관계자는 태도라고 한다면 인식과 예의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남도 의원들이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일부러 또 자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대통령 행사는 경호처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절차 그다음에 자리를 만드는 것도 사전에 다 정리가 됐을 텐데 저걸 그 기념사 하기 전에 이석해서 그것도 버스 시간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뒤에서 그냥 나중에 하는 소리지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대통령한테 갖춰야 될 예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한 그 본인들이 잘못된 이 정치적인 반감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라면 전남도 의원들이 저는 뭐 대통령실에 가서 정책적인 혜택을 달라 예산을 달라 뭐 이럴 자격 없다고 봅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단을 비롯해서 18개 국가 해외 동포 선수단, 광주 전남시 도민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축제였는데 유독 전남도 의원들의 VIP 좌석만 텅 비어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보도됐는데 이 전남도 의원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회사가 전남도 의원들보다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전세버스 시간에 맞춰서 전남도 의원들을 대거 자리를 비울 정도의 파워라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 대단한 회사군요. 저는 그 전세버스를 타고 갈 전남도 의원이 있었나 반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개회식 행사가 제가 보니까 아침 10시나 11시에 있었으면 도의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요. 보니까 저녁 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의회와 체육 경기장이 11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 가깝군요.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핑계일 뿐이죠. 왜 저녁 시간에 자기 집에 가는데 전세버스를 집이 같이 삽니까? 집에 가는 길이에요. 밤에 심야 특별 도의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실은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고 2차 중에 그야말로 목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구도심뿐만 아니라 되게 지역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와 있는 도의원들이라든지 전남에 조금 더 대통령에게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업소할 수 있는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의 장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해외에서의 정치 공간은 다 저런 체육 행사에서 해요. 전국 유럽의 축구대 이런 것이 다 그렇군요. 전국에 제가 보니까 시장 행사, 시장들이 다 모여서 VIP 라운지에서 정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저 공간이 말하자면 아무리 도의회가 뭐 국회의원들하고 관련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인사 나누면서 아이 뭐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뭐 저희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참 아쉬움이 남는 처신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분의 비판 들어봤습니다. 물론 뭐 전남도 의원들이 대거 집단 퇴장한 다른 나름의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버스 시간 때문이다라는 해명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 처음에 고속버스 시간이라고 읽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세버스더군요.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유방암 예방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어제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라며 환우들을 만나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행사가 굉장히 좀 그래도 상징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행사예요. 유방암 예방 행사. 정익준 여사님.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이렇게 암 환자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꾸 생기고 하는데 요즘 유방암은 젊은 분들한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또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당사자나 가족한테는 그렇게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렇게 영부인이 가셔가지고 잘 위로해 주신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야, 이게 뭐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결승선을 앞두고 이 때이른 세레머니를 하던 한국 대표팀을 제치고 발을 집어넣어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만 롤러스케이트 선수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선수가 대만 전국체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역전패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만 쌤통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저렇게 방심하면 쉽게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13일 대만 전국체전 롤러스케이트 남자 1000m 경기 결승선 통과 직전에 황위린 선수가 세레머니를 했어요. 우리 선수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0.03초 차이로 발을 들이미는 선수 때문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2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3000m 계주 경구에서 한국 선수의 세레머니를 해서 뒤에 황일인 선수가 발을 들이밀어서 0.01초 차 역전승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소감이 코치님께서는 항상 침착하라고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 내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라는 뭐 명언을 남겼는데 반사. 자, 이렇게 똑같은 메달을 뺏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코치님께서는 항상 침착하라고 했는데 황일임 선수가 그 코치님의 조언을 대만 전국체전에서는 잊었나 보네요. 금세 까먹은 것 같아요. 금세 까먹은 것 같아. 코치님의 조언은 네.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더더구나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그냥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색깔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은메달 딸 거 금메달 땄는데 대만에 돌아가가지고는 금메달 딸 거 은메달 놓친 것 같습니다. 그만 까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예.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느낀 건 겸손해야 된다. 예. 저 황일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꼭 우리 선수를 이렇게 비꼴 필요는 없었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잘했지만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많이 박수 받았을 것을 코치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저들이 방심하는 동안 나는 싸우고 있었다라는 말이 부메랑으로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이 자신에게는 또 커다란 이제 실수로 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황 선수 또 우리나라 선수 코치님의 조언을 끝까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 속에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대피를 시켜줬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지에서도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항공편을 찾고 있었었는데 정부하고 공군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등국이 된 것 같아요.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보낸 사람들이 안내할 때 정말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안심하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긴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임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잘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오가는 민간 항공사가 운행을 중지하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군 수송기를 현재 급파해서 정말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겁니다. 우리 정부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만 오지 않고 그 군 수송기에 우리 이웃나라 국민인 일본 국민들도 우리 군 수송기에 구출을 해서 왔습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건 일본은 자국 국민을 구출하면서 3만 엔, 이 유료 돈을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료로 더 많은 일본 국민들을 구해줬다라는 선행이 퍼지고 있습니다. 군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 이스라엘에 파견됐고 가용 좌석 230석 중 한국인 163명이 배정됐고 남은 67석 일본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젯밤 서울 서울공항에 무사히 구출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료다. 도쿄 특파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탑승시켜준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일본 정부의 전세기는 한 사람에 3만 엔으로 유료다. 이마저도 두바이까지만 간다. 라는 글을 올려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설마 뭐 일본 국민이 자국 국민에게 저렇게 막 돈을 많이 받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국 여러분 일본인의 피난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SNS가 올라가고 있어요. 기시다 뭐하냐. 뭐 이런 일본 자국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어쨌든 이번 구출 작전으로 인해서 일본 시민들 사이에 야 한국 고맙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라는 인식이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네, 이번 말하자면 작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했다. 그렇죠. 결정을 빨리 내려서 빨리 교민들을 수송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김해 공항에서 바로 날아가서 원래는 이 비행기가 사실은 하늘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비행장입니다. 네. 주유 공급기입니다. 그걸 아예 좌석을 다시 만들어서 한 300석, 270석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그나마도 돈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두바이 오는데 27만 원까지 받았으면은 그냥 항공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일본인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는 부유한데 국가도 지금 30년 동안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자기 국민을 수송하면서 돈까지 그것도 일본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인들과 대비되는 한국이 부럽다, 한국 국민들이 부럽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참에 모든 일본의 언론과 모든 기관들이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싱가포르인도 몇 명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모든 그 시적절한 타이밍에 긴급 대피를 했고 또 우리 국민만 데려오는 그런 어떤 야박한 행위가 아니라 자리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60인 가까이를 외국인도 함께 실어왔다는 면에서는 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칭찬받는 또 예. 공유받은 나라에서 공유해주는 나라로서의 자태를 보였다. 그런 면에서 정말 박수를 쳐도 그야말로 크게 쳐야 될 장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교도통신 보도도 나왔는데 일본 교토통신이 일본 정부 전세기는 1인당 3만 원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수송기를 무상으로 했다라며 한국이 선의로 일본인을 51명 서울까지 대피시켰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두바이까지 대피시키는데 3만 원을 받았다라는 뭐 보도도 나오고 현지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데 글쎄요, 뭐 일본 정부의 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 5명이 마스크 하나 준 정부라서 어쩔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각국의 우선사항은 자국민 구출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국민을 구출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그거 왜 데려오는데 이웃나라 안 데려왔냐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다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 플러스 선의로 자리가 남으니 각국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돈도 안 받고 중요한 건. 돈도 안 받고. 아니 전 돈보다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사람의 생명이고 인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나 아니면 문화의 일본과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잘했고 이런 면에서 일본이 뭐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일본이 한번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지키려는 그 인류애가 어떤 건지 일본 국민들이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정치인들이 한번 느꼈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일본 그 포털 사이트에 자기는 대한민국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일본인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한국군의 이스라엘의 인도적 지원에는 고개가 숙여진다라며 이것이 진정한 정성이고 일본 정부의 인색하면 어이가 없다 이런 댓글을 썼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사히 우리 국민들과 또 일본 시민들까지 잘 구출돼서 다행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양측의 사망자가 4,000명 이상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지상전도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אתם ערוכים להמשך? אנחנו מאוד ערוכים. אתם ערוכים להמשך? Like every minute there is a new massacre. It's a real disaster. It's like the last day of the earth.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이미 포위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긴박함이 현지에서 읽힙니다. 뉴욕타임스, 이스라엘군 하마스 지도부 제거가 목표다.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전이 예상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 분쟁 당시에 레바논을 차지한 이 팔레스타인 강경 세력들을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몰아낸 바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까지 그때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격해서 포위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습이죠, 공습. 그 가운데 이란까지 참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란 유엔 대표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대량 학살 중단되지 않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면 이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이스라엘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가면 안 되는데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침공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중동과 국제사회에 파다한데 지금 이란이 설상가상 참전까지 한다면 이거 중동은 다시금 화약고로 번질 텐데. 그렇습니다. 참 이게 큰일이죠. 이란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큰일이고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의 뭐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하고 직접 또 통화도 다 하고 미 국무장관이 또 사우디, 이스라엘 또 이 방문을 하면서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더더구나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대피하라고 하는데 대피할 공간이 없어요. 길이 40km, 폭 10km, 이 좁은 땅에 230만 명이 사는데 그 지금 대피해야 될 사람들이 130만 명, 120만 명 되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이 분노를 쌓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이 최소한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쟁 당사국들이 조금 더 좀 누그러뜨리고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예. 한편 하마스가 게시한 영상이 가짜다. 가짜로 드러나서 팔리우드 액션이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선전물을 배포하는 SNS 계정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다급하게 아이를 안아든 채 병원으로 뛰어들어가는 남성, 목숨을 잃은 듯 하얀 천에 보호자에게 넘겨지는데 이 소녀 알고 보니 인형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어린 아이인 척 하마스의 거짓 선전 선동이 고스란히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하마스는 영상을 바로 삭제했지만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마스 세력이 민간인 이스라엘 시민들을 납치해서 포로로 삼고 있는 전쟁 범죄부터 좀 중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도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방송하겠습니다. 김진의 도직구쇼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과 또 이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라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용주 의원과 또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김진의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